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등기법부터 시작할 생각이에요. 등기법이 좀 어려워서 지난 순환에 등기법으로 끝났고 이번에 다시 등기법으로 시작하면 그 인터벌이 좀 짧기 때문에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순환에서는 보통 등기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실 텐데요. 교재가 요약집 다 받으셨나요? 네, 요약집이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문장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게 단어 형태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이렇게 교환으로 나갈 생각이에요.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것은 교환으로 나갈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에 출제되는 것만 볼 거예요. 시험에 출제 안 되는 건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436쪽에 부동산 등기법 맨 앞에를 보시면 부동산 등기의 개념은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두 번째,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세 번째,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네 번째,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했는데 얼핏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의 개념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출제가 되는 것은 참고가 출제가 돼요. 참고 별표해 쳐 두시고요.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죠. 기억나셔요? 네.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436쪽인데 못 찾으셨어요? 436쪽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거기 참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전에 종이등기부일 때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한 다음에 기타 칸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를 날인한다 또는 교화민을 찍는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등기부이기 때문에 컴퓨터 파일 형태예요. 따라서 도장을 찍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등기관에게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식별부호라고 얘기합니다. 식별부호를 전산등기부의 기타 칸에 이렇게 기록하면 이제 그게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그 참고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등기 종류 같은 것은 이건 상식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오른쪽 가보시면 2번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보전 등기와 권리 변동 등기가 있는데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하면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죠. 맞아요. 그 등기는 권리 변동과 관련된 등기가 될 겁니다.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등기를 권리 변동 등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전 등기의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 방법은 등기를 갖추는 것이죠. 그때의 등기가 뭐죠? 보전 등기. 따라서 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보전 등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보전 등기입니까? 후자죠. 맞아요. 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전 등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있는 겁니까?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보전 등기는 권리 변동 등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 등기를 통해서 보전 등기를 통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의미를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는 뭐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 요게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형식에 의한 분류. 등기를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로 나누죠. 기억나셔요? 주등기를 독립등기라고 얘기하는데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등기를 독립등기, 이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한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기등기와 대꾸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독립등기를 주등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립등기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누고 있죠. 이때 이 주등기, 부기등기는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죠?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도출되는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 도출되는 등기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의 부기등기. 거의 대부분 그게 원칙적으로 적용이 돼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등기 박스를 보시면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으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최초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로부터 도출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부 다 주등기예요.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권리로부터 도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등기는 다 주등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말소등기.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등기죠. 맞아요. 따라서 기존의 등기가 전부 다 말소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10억 원을. 담보를 요구하겠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이것이 변제가 되면 피담보 채권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소멸되겠죠. 따라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해요. 따라서 여기다가 1번 저당권 말소 그리고 기존의 등기사항을 실선을 그어서 지워줍니다. 이게 말소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말소등기는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말소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소등기는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부를 없애버립니다. 순위번호도 같이 없어져요. 따라서 여기에 붙여서 기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소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입니까? 주등기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가 될 겁니다. 동일성을 표현할 수 하거나 도출시킨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부동산이 멸실되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합니다. 이를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 표제부 등기죠. 맞아요. 따라서 이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주등기.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제부 등기는 예전에 종이로 된 등기부일 때는 부기등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등기법에서 표제부만큼은 언제나 주등기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법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등기법에서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언제나 독립등기, 주등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은 둘 다 표제부 등기예요. 당연히 주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유지할 때 또는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했죠. 다만 문제를 풀 때는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 주등기, 두 번째 도출 부기등기 이걸로 푸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을 보시면 변경등기, 경정등기. 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차이점은 하나라고 했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면 뭐라고 했습니까?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면 뭐죠? 변경등기.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원시적 일부 불일치면 변경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면 거꾸로 얘기했네.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등기가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뭡니까? 변경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원칙은 일부만 고치는 등기니까 동일성이 유지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왜 일부만 고치는 거니까. 따라서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예요. 다만 표제부 등기라고 한다면 주등기. 그렇죠. 그런데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담보가치는 20억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갑은 을로부터 저 부동산을 가지고 좀 더 돈을 빌릴 수 있겠죠. 맞아요. 얼마를 빌렸느냐면 추가로 5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10억에서 이제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10억에서 15억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등기하겠습니까? 1번 저당권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얼마로 바뀌어요? 15억.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지워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과 이 저당권은 같은 저당권이죠.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예요. 일부 내용만 바꿔주기 때문에 부기 등기가 될 겁니다. 경정 등기도 마찬가지겠죠. 일부는 고치는 거라서 경정 등기도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갑은 병에게 5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담보를 요구할 테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겠죠. 등기부에는 다 아시는 거죠? 네, 저당권 설정 을 10억.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설정 병 얼마입니까? 5억.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이후에 요 5억 원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병이 나타난 다음에 5억 원을 추가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추가되는 금액은 기존의 요 금액과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요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손해가 발생하죠. 왜? 배당을 받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를 뭐라 부르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같은 순위 유지에 대해서 그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는다면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같은 순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무슨 등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등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이 승낙의 대상은 뭐죠? 같은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 여부입니다.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기에 병의 승낙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순위가 유지가 될 테니까 무슨 등기하는 겁니까? 네? 부기 등기. 맞아요. 그러면 승낙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붙여서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변경 공시하고요. 그러면 기존의 10억과 추가되는 5억이 전부 다 병보다 선순위죠. 전부 다 선순위니까 그거를 나눠서 기록할 이유가 없죠. 합산해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얼마로 기록합니까? 15억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버려 두면 총 얼마가 돼버려요? 25억이 돼버리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말소 시켜야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즘은 지문이 좀 수준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불길한데 뭔가 불길한데 그래서 기존의 금액과
추가되는 금액이 전부 다 등기상 이해관계인보다 선순위이니까 이거는 합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합산하니까 기존의 것은 말소시킨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승낙이 없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승낙이 없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2번 저당권 설정 병 5억. 이때 병의 승낙이 없다라고 한다면, 병의 승낙이 없다면 그때는 순위가 유지되지 못하겠죠. 순위가 유지되지 못하니까 그때는 무슨 등기하는 겁니까? 주등기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몇 번이 나와야 됩니까? 3번. 1번 저당권의 내용을 변경하겠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금액은 병보다 선순위, 추가되는 금액은 병보다 후순위. 따라서 합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여기는 얼마만 기록할까요? 5억.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말소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 정리하죠. 이 권리 변경 등기나 권리 경정 등기는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 등기. 그런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자의 순위가 필요한, 승낙이 필요한데 승낙의 대상은 뭐죠?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에요.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순위가 유지되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금액과 추가되는 금액이 합산이 돼야 되겠죠. 둘 다 선순위니까 따라서 합산해서 기록하니까 기존의 등기사항은 말소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주등기.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금액은 선순위, 추가되는 금액은 후순위. 이거 합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만 기록하게 될 겁니다. 기존의 등기사항은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이것도 정리해보죠. 표제부 변경, 표제부 경정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고치는 등기죠. 맞아요. 따라서 이런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이름이 바뀐다든지 주민번호 바뀐다든지 주소만 바꾸는 등기지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따라서 동일성 표현해야 되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세 번째,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원칙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승낙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뭐 전세권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죠. 두 번째 도출되면 저당권 이전 등기죠.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가 나오는데요. 환매 특약 등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매 특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주종관계를 판단해보면 이게 주고 이게 종이에요. 매매보다 더 중요한 계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갑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이 두 가지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이 돼야 됩니다. 동시 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환매 특약도 같이 체결되죠. 그래서 이 매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환매 특약이 붙은 매매라고 해서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불러요. 붙자는 붙일 붙자를 씁니다. 환매 특약이 붙은 매매. 그렇죠. 이때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환매 특약으로 인한 무슨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환매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이때 환매 특약을 체결하면 매도인 갑에게는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 형성권에 대해서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환매 특약을 등기를 한 겁니다. 이때 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성립이 돼요. 이때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갑의 일방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환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때 환매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다시 체결된 매매 계약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그러면 소유권이 이제 복귀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에게는 대항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갑은 환매 등기의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을은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 왜? 대항력에 복종을 해야 되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이 시점은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이 체결되는 시점이고, 우리 민법은 이 두 개의 계약은 반드시 예외 없이 동시에 체결할 걸 요구합니다. 주종 관계를 판단한다면 주종이니까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이것만 실효가 되는 거예요.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는 우리 민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반드시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청하지만 신청 정보는 어떻게 작성한다고 했죠? 네? 별개로 따로따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별개로 작성하기 때문에 순위번호는 별도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신탁등기와의 차이점이라고 했죠. 신탁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등기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을 해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같은 순위번호를 씁니다. 그런데 이 환매 등기는 별건의 신청 정보로 작성하기 때문에 순위번호가 달라요. 맞아요. 순위번호는 다른데 여기에 동시에 신청이 됐죠. 동시에 신청이 됐으니까 접수는 어떻습니까? 같겠죠. 동시에 신청이 됐으니까 접수번호가 같습니다. 접수번호가 같으니까 순위도 같아야 돼요. 순위는 같아야 되는데 순위번호가 다르죠. 맞아요. 그렇다면 어떤 등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하나 이용을 해야 돼요. 왜? 순위는 같은데 번호는 따로 부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종관계를 판단한다면 이게 주고 이게 종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게 주등기, 이건 부기등기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등기는 부기등기예요. 환매등기는 부기등기. 그러면 이때 이 환매등기는 갑의 이름으로 환매등기를 하는 건데요. 이 갑이 이 환매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양도할 수 있죠. 따라서 이때는 이 환매등기에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환매등기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환매등기가 한 번 더 도출이 된 거죠. 따라서 이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어떻게 부여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부여를 할 겁니다. 따라서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되는 겁니까? 부기의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기의 부기등기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의 부기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 더. 이 을도 소유권을 B에게 넘길 수 있죠. 맞아요.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기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A는 환매권을 누구에게 행사해야 될까요? 이렇게 행사해야 되겠죠.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환매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A,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얘는요,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책을 다시 보시면 환매 특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 하나 더.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뭐라고요? 부기의 부기 등기.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의 부기 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의 가등기는 가등기 이전 등기를 얘기해요.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가등기 이전 등기는 가등기의 가등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소유자가 다른 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준다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인가요? 첫 번째. 따라서 가등기 설정 등기는 가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 그런데 가등기가 한 번 더 이전이 돼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기등기.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소유자가 설정해주는 가등기는 주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가등기 자체가 이전이 됐으니까 이전 등기도 가등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가등기에 가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테고. 그 다음에 권리 질권 설정 등기, 채권 담보권 등기. 이거 여러 번 했죠. 소유자를 기준할 때 몇 번째인가요? 기억 안 나셔요? 이거는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주등기가 될 거예요. 이때 을이 돈이 필요합니다. 을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만드는 방법은 현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채권을 다른 자에게 팔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채권이 넘어가니까 저당권의 주체가 바뀌죠. 무슨 등기 할까요? 저당권의 이전 등기.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소유자 갑으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요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다른 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이게 10억짜리 채권이니까 한 5억 정도는 쉽게 빌려줄 겁니다.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이때 을은 요 병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담보를 제공하는 권리가 뭐죠? 저당권은 안 돼요. 왜요? 저당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만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죠. 맞아요. 이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무슨 권리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질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질권, 채권 질권. 그러면 이때 10억 원을 병에게 인질로 맡길 수가 있는데 이를 질권 설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병은 5억의 채권이 발생했겠죠. 맞습니까? 5억의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은 이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면 이 병은 10억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문제는 요 10억의 채권이 인질로 넘어갈 때 저당권도 따라갑니다. 뭐에 의해서?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서 이 병이 취득한 권리는 단순한 채권 질권이 아니라 저당권이 붙은 채권 질권이에요. 이를 저당권부 채권 질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채권 질권 자체는 등기가 안 되지만 저당권 자체가 등기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은 지금 갑을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입니까? 네? 두 번째 아닙니까? 여기에 붙어서 기록해야 돼요. 인질로 저당권이 넘어간 거니까. 맞아요. 따라서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또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면 이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채권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채권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데요. 이 채권 담보권은 민법상의 담보권은 아니고 동산 채권 담보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민법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따로 있어요. 특별법입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이 채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10억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담보권을 취득합니다. 이를 채권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10억의 채권이 담보로 넘어가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수반성에 의해서 이 저당권도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요. 따라서 이 병이 취득하는 채권 담보권은 저당권이 붙은 채권 담보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은 여기 소유자로부터, 요거는 등기가 안 되겠지만 이거 등기되겠죠? 맞아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부 채권질권,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은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 도출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죠? 기존의 등기상이 전부 말소된 상태니까 순위번호도 말소된 상태겠죠. 따라서 기존의 등기상에 붙여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전부 말소 회복은 G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기존의 등기상이 일부만 말소된 상태예요. 변경 등기를 통해서. 그런데 일부만 말소됐으니까 나머지는 살아있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붙여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 전부 말소 회복은 G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게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이죠. 그러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전세권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의 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 원래 이거 책을 좀 잘못 쓰신 건데 이의 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 등기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의 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 등기. 뭐 이의 신청할 때 보실 겁니다. 부기 등기겠죠. 그 다음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 등기. 이거 기억나셔요? 아,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강조하지 말 걸 그래요. 네. 강조를 해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네. 이건 303호입니다. 303호 이렇게 그렸으니까 아파트 떠오르시죠? 네. 303호는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을구도 있겠죠? 맞아요. 을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합건물등기부는 일반건물등기부와의 차이점인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죠. 맞아요. 이때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기록이 되고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이 기록된다고 했죠. 여기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기록이 된다면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이제 대지 사용권이 아니라 대지권으로 바뀌는 것이고 여기가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대지권이 아니라 대지 사용권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이때 여기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이 부분은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하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런데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만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는 빈칸이더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냐면 303호 소유자는 소유권 보전 갑이더라는 겁니다. 갑이 303호에 대해서 다른 자에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을구에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죠? 갑이 303호 소유자 갑이 을에게 10억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토지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빈칸이니까. 맞아요. 토지에 대해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토지등기부에서 따로 저당권 설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빈칸 토지 등기부에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 상태에서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가 기록이 돼버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303호는 을이 저당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도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공시하죠. 맞아요. 그런데 을의 저당권은 처음에 어디에 대해서만 설정이 됐습니까? 303호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가 돼버리면 을은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도 같이 취득해버리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 대지권 등기를 할 때는
을의 저당권은 여기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저당권은 없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게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번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임.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게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이때 이 저당권과 이 저당권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죠.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무슨 등기한다고요? 부기등기를 합니다. 이를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건 부기등기한다 라는 걸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는 부기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 건물만에 관한 것이죠. 저당권은. 그래서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걸 공시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기 없는 것도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죠.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임의적 기록상은 세 가지를 암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임의적 기록상. 첫 번째, 약정, 특약, 합의,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상. 이 임의적 기록상 중에서 약정사항은 등기부에 등기가 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약정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 등기. 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환매 특약 등기는 당연히 무슨 등기가 되겠습니까? 환매 특약 등기는 어디 갔나? 네? 부기 등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겠죠?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존속기간, 시기, 종기, 변제기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 될 겁니다.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따라서 위약금, 보증금, 지료 뭐 이런 거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다만 전세금, 차임, 매매대금, 매매비용 이거는 필요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요즘 거의 매해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갑구에 기록할까요? 을구에 기록할까요? 채무자가 가진 소유권에 대해서 채권자 이름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갑구.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되는 등기일까요?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갑구에 기록할까요? 을구에 기록할까요? 전세권에 관한 등기죠. 따라서 을구에 기록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이 될까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요거까지 하시면 뭐 틀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 뭐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효력에 따른 분류는 등기를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한 등기, 종국 등기와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한 등기, 종국 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가 예비 등기죠. 예비 등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죠? 가등기. 가등기는 물권 변동에 효력이 발생하는 중국 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근데 이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죠. 따라서 효력이 뭐밖에 없습니까? 순위 보존의 효력. 맞아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 여러분은 사지 않겠죠. 따라서 경고적 효력은 있지만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사실상의 효력. 하나 더. 우리가 순위 보존의 효력은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담보 가등기도 있죠. 맞아요.
그럼 담보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가등기와 다른 거니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없어요. 그럼 담보 가등기는 효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민법에서 안 하셨습니까? 등기법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죠. 그런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느냐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은 어떤 효력이 있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죠. 첫 번째 경매 청구권. 경매가 청구가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죠. 맞아요. 그리고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러면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는 순위에 맞춰서 변제를 받죠. 맞아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불러요. 순위에 맞춰서 변제를 받는 거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자는 담보물권자죠.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별도로 변제를 받습니다. 왜? 담보물권자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별제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세 가지입니다.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제권.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 담보가등기 효력도 세 가지겠죠. 우선 변제권,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제권. 맞아요. 정리하죠. 순위 보전의 가등기는 효력이 하나밖에 없다. 뭐죠? 순위 보전의 효력. 담보 가등기는 효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제권. 경매 청구권을 경매 신청권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나와 있는데 실체법성의 등기사항, 절차법성의 등기사항 뭐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물건 나와 있는데 등기할 사항인 물건 이것도 여러 번 했죠. 먼저 토지 그 다음에 건물. 토지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죠. 건물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토지 위의 정착물 중에서 건물과 건물 위의 정착물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건물과 건물 위의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용도성. 맞아요.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세 번째 잘못 얘기했네. 첫 번째 정착성.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기억나셔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했죠. 프린트 보시죠. 프린트. 그래서 좀 어렵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기 요약집이 너무 단어 위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로 문장 형태로 나갈 예정이에요. 꽤 많이 나갈 겁니다. 한 3, 40페이지는 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등기할 대상인 물건, 특히 건물을 얘기하죠.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얘기할 겁니다. 전시용 모델하우스 같은 가설 건조물, 가설, 가는 임시가, 설은 설치, 건조물, 임시로 설치한 건조물. 그러면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착성이 없다라고 평가하니까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승차권 판매소는 지금 승차권 판매소 건물에 있는 승차권 판매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 그 가건물 내에서 요즘도 마찬가지죠. 시내버스 보시면 이렇게 승차권 판매소가 있고 그 안에서 로또도 팔고 담배도 팔고 뭐 그런 거 있죠. 그 옛날에는 이게 철로 돼 갖고 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힘 좋을 때는 번쩍 들 수도 있었는데 이게 땅에 고착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건물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도 정착성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외기분단성.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분단된 성질이 있을 것을 요구하죠. 이걸 외기분단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방에 벽이 설치돼야 되고 지붕까지 설치되어야지만 외기분단성이 있다고 했죠. 결국은 외관성 완성될 걸 요구한다고 했죠. 그렇죠.
주유소 캐노피는 외기분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유소 캐노피는 이거라고 했죠. 주유소 가보시면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지붕과 벽으로,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 그리고 여기 주유기가 달려있을 테고 차가 정차하면 기름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주유소 캐노피 또는 주유소 닷집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주유소 닷집. 외기분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풀장 어떻습니까? 벽이 없겠죠. 실외 풀장을 얘기해요. 옥외 풀장. 그 다음에 양어장.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죠. 맞아요. 따라서 토지로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로는. 그런데 건물로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왜? 지붕도 없고 벽도 없으니까. 이러한 논리가 어디에도 적용이 되죠? 도로, 제방. 마찬가지겠죠. 토지로는 등기할 수 있지만 건물로는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성. 용도성은 뭐죠? 그 건물이 지어진 목적 또는 용도를 달성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부터 보죠. 터널. 앞뒤가 뻥 뚫렸죠. 외기분단성 없습니다. 교량. 다리를 얘기하니까 지붕도 없고 벽도 없죠. 외기분단성이 없습니다. 토글. 앞이 뻥 뚫렸죠. 외기분단성이 없고요. 급유탱크. 이 급유탱크는 바퀴 달린 걸 얘기해요. 정착성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겠죠.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금방 보셨고요. 방조지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당연히 건물은 아니겠죠.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배수관문은 뭔지 기억나셔요? 네. 나시죠? 그 다음에 건양기. 이거는 배수관문을 들어올리는 도르래를 건양기라고 했죠. 양수기는 당연히 등기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방수문. 물을 방어하는 문이라고 했죠. 잠간. 토지 속에 잠겨진 간이라고 했죠. 이런 건 당연히 건물이 아니니까 등기할 수 없고요. 이런 건 전부 다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정착성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 수는 없죠. 용도성이 없다라고 평가해요. 그 다음에 지붕이 없는 공작물. 지붕이 없으니까 외기분단성이 없을 테고요. 주유소 캐노피 보셨고 비닐하우스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죠. 정착성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수저, 옥외풀장, 양어장 이런 것들은 지붕도 없고 벽도 없죠. 등기할 수 없고요. 건물로 등기할 수 없고 다만 양어장은 토지로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로 물어보는 것인지 건물로 물어보는 것인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법무사 시험에는 둘 다 물어봤어요. 토지로는 등기할 수 있고 건물로는 등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경량철골조 여기서는 조자는 만들 조자예요. 경량 가벼운 철골로 만든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조립식 이거는 조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패널은 판넬을 얘기합니다. 판넬 널판지 판넬 구조 건축물 왼쪽을 보시면 7번에 경량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7번에 있죠. 그럼 7번과 오른쪽 8번의 차는 뭐죠?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지붕이 있으면 외기분단성이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고 지붕이 없으면 외기분단성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작시설로 등록된 해상, 관광, 호텔용 선박 이건 선박이지 건물은 아니죠. 선박 등기부에 등기가 될 겁니다. 뭐로 출제가 되느냐면 폐유조선 건물로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법은 11번에 지하상가 그 다음에 시장 건물의 통로, 복도, 계단, 변서 이건 전부 다 뭡니까? 구조상 공용부분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죠. 등기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12번을 보시면 승강기, 발전시설 이건 시설물에 불과하지 건물 자체가 아니죠.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왼쪽을 보시면 하천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하다고 했죠.
파점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한데 여전히 금지되는 등기가 4개가 있다고 했죠.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4개의 등기는 여전히 금지가 되고 나머지 모든 등기는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도로법상의 도로. 이 도로는 지목이 존재하죠. 당연히 토지로 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방조제, 지목이 뭐죠? 제방, 토지로 등기할 수 있겠죠. 물론 건물로는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유류 저장 탱커, 그 주유소 가보면 땅속에 기름 보관용 탱크가 있겠죠. 땅속에 설치가 됐으니까 정착성 있을 테고, 기름 보관을 위해서 사방이 막혀야 되겠죠. 외기 분단성 있을 테고, 기름 보관 용도니까 용도성 갖췄겠죠. 따라서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또한 사일러, 미국이나 또는 캐나다처럼 대규모로 농사 짓는 경우에는 대규모의 곡물 저장 탱크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래서 대규모의 곡물 저장 탱크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대규모의 곡물 저장 탱크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일로라고 불러요. 사일로. 그러면 이거는 땅속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땅이에요. 정착성이 있겠죠. 그 곡물 보관을 위해서 사방이 막혀 있겠네요. 외기 분단성 있을 테고, 기름 곡물 보관 용도니까 용도성 갖췄겠죠. 사일로 당연히 등기할 수 있습니다. 비각. 비각이 뭐라고 했죠? 각은 집각자예요. 비문의 집. 비문을 보여야 되니까 일단 정착성이 있을 테고, 비문을 보여야 되니까 비바람 막아줘야 되겠죠. 따라서 외기 분단성 있어야 될 테고, 비문 보호 용도니까 용도성 갖췄겠죠.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고요. 농업용 고정식 온실,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착성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외기 분단성 있을 테고, 농업용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착성 있겠죠. 아니, 용도성이 있겠죠.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고요. 국유재산,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국유재산은 둘로 나눠요. 행정재산과 두 번째 일반재산. 그래서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요. 이 행정재산은 청사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가천청사, 세종시에 있는 청사들. 이건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들이죠. 이런 건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가 가능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은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재산은.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조적조. 조는 벽돌이란 뜻이고요. 적은 쌓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조는 만든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벽돌로 쌓아서 만든. 따라서 정착성 있겠습니까? 있겠죠. 컨테이너 구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방에 컨테이너로 막혀 있겠죠. 외기 분단성 있을 겁니다.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기 분단성 있겠죠. 그리고 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도성 있겠습니까? 등기할 수 있습니다. 7번은 보셨고 8번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뭐죠? 표제부 존재하죠. 표제부 등기는 가능하죠. 갑구을구 등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속 건물. 이 부속 건물은 마찬가지로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데요. 부속 건물의 표시가 표제부에 이루어지게 돼요. 표제부에. 따라서 표제부 등기가 가능합니다. 부속 건물은 표제부에 기록하는 건물이에요. 표제부가 가능하고요. 지하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뭐죠? 규약상 공용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 지하 주차장. 공동 지하 주차장. 대법원 판례인데요. 공동 지하 주차장은 전유 부분으로 독립하여 등기할 수는 없죠. 왜? 구분 소유권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부속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속 건물은 뭐가 될까요? 공용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점퍼. 구분점퍼는 여러 번 강조했죠. 뭐라고도 부르죠? 평면 매장이라고도 부르죠. 기억나셔요?
따라서 이 구분점포 평면 매장은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평면 매장이 뭔지 모르셔요? 여러 번 강조한 건데 시험에 잘 나와서. 상가 건물인데요. 상가 건물. 2층으로 만들어진 상가 건물입니다. 1층에는 101호, 102호, 103호. 그 다음에 2층은 벽이 없고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벽이 없는 선만 그어진 점포를 구분점포라고 부릅니다. 구분점포의 의미는 경계로만 구분된 점포라는 뜻이에요. 경계로만 구분된 점포, 벽이 없는 점포. 또는 여기가 선만 그어졌지 평면이죠. 따라서 평면 매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구분점포, 평면 매장 같은 뜻입니다. 이거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점포, 평면 매장. 그러면 1층 같은 경우는 벽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101호, 102호, 103호는 구조상 독립성이 있습니까? 있겠죠. 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테니까 이용상 독립성 있죠. 맞아요. 그럼 구분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 다음에 2층을 보시면 구조상 독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2001년도까지는 이건 구분 건물로 등기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등기를 했냐면 여기가 A가 분양받았고 B가 분양받았고 C가 분양을 받았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못하고 공유 지분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유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등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구조상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를 신설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를 신설해서 이런 구분점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고 조문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럼 그 일정한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바닥 면적의 첫 번째는 이 시설은 판매시설이거나 운수시설일까?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판매시설이거나 운수시설일까? 두 번째 요건은 요 바닥에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는 201호고 여기는 202호고 여기는 203호겠죠. 건물 번호가. 맞아요. 건물 번호를 명확하게 부착시킬 것. 이게 세 번째 요건입니다. 네 번째 요건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요 네 가지 요건만 갖춘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고 집합건물법 제1조의 1을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평면 매장 구분 점포도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아래쪽 표를 보시면 익숙하죠? 아래쪽 표.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죠? 먼저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요? 일물일권주의 위배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 저당권 등기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도 하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것처럼 저당권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죠. 다시요.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와요.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통해서 누구에게 넘깁니까? 매수인에게 넘깁니다. 가압류 다음에. 그럼 가압류 등기 다음에는 매수인 명의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가처분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가처분 채권자가 강제로 등기를 뺏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와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되죠.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전환권 등기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설명 안 해도 될까요? 네, 그냥 넘어가죠.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439쪽을 보시면 거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전에 439쪽에 양가로 2번에 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주의를 보시면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아요.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수개의 구분 건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구분 건물을 독립된 권리의 객체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번은 무슨 뜻이에요?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만 됩니까? 아니죠.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객관적 요건이죠. 주관적 요건 모두 필요합니까?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객관적 요건. 두 번째, 주관적 요건. 또는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구분 건물 안에는 전유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전유 부분의 요건 또는 구분 건물의 요건이라고 불러요. 이 객관적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관적 요건은 구분의사예요. 민법에서는 아마도 구분행위라고 얘기할 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구분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층짜리 이렇게 건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2층짜리 건물이. 그 다음에 여기는 구조상 독립성 있고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습니다. 여기도 구조상 독립성 있고 이용상 독립성도 갖췄어요. 이때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이 됩니다. 그러면 갑은 구분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건물로 등기할까요? 일반 건물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일반 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갑이 1층과 2층을 구분할 의사가 있다면 이때는 일반 건물이 아니라 무슨 건물이 되는 겁니까? 구분 건물. 맞아요. 그러면 등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1층 표제부, 갑구, 을구, 2층 표제부, 갑구, 을구. 즉 집합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소유자 갑이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구분의사가 있다면 구분건물로 등기하는 것이고 구분의사가 없다면 일반 건물로 등기하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소유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동글뱅이 2번과 거기 십자가 주의의 내용이에요. 되셨을까요? 되셨죠? 넘기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물건 좀 더 상세하게 봤죠?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